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 뉴스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잇따라 디폴트, 부도죠. 디폴트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거슬리셨을 겁니다. 이게 관련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광산 등등 그동안 신용 등급도 높고 중요한 업종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온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투자를 위해서 늘린 회사채 만기가 내년까지 계속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일각에서는 큰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국유 기업들의 디폴트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경제 뉴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경기 지표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 예전과는 달라졌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축률이라고 해요. 네. 저축률이 꽤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저축률은 우리가 이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를 소비하고 남는 게 얼마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비율일 텐데 한국도 늘어나고 미국도 늘어나고 유럽도 계속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가계 저축률이 한 10% 내외는 될 것 같다라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6%였는데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6.9%입니다. 10% 내외면 훨씬 웃도는 거죠. 예. 사실 연간 가계 저축률이 10%를 넘었던 마지막 해가 1999년입니다. 20년 만에 가장 높은 저축률이 예상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가계 소득은 작년보다 늘고 소비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뭐라고 가계 소득이 어떻게 늘었다고? 라고 예.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가계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이 지난해 대비 2% 내외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지라고 보면 사실 정부가 대규모 이전 소득을 가계에 지원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무슨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많이 뿌렸잖아요, 정부가. 그것 때문에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요거 늘어난 건 2% 내외인데요. 소비가 줄어든 게 더 컸습니다. 민간 소비는 3% 중반 정도로 크게 감소했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많이 덜 쓰는, 이게 고착화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축률을 연간 단위로 집계를 하는데 미국은 월별, 유로는 분기 단위로 집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지난해 7.5%였는데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25.7%, 예. 유로존은 같은 기준으로 12.9에서 24.6%까지 치솟았습니다. 저축률이라는 것도 이제 체질 같은 거라서 나라마다, 미국은 작년에는 7.5, 유로는 작년에는 13 정도 됐다고 하니까 나라마다 원래 좀 특징이 있긴 한 건데 전체적으로 다 늘기는 했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었을 텐데 정부에서 돈을 많이 푸니까 소득은 상당 부분 또 보충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보고서 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저축률이 올라가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네. 저축률이 올라가는 게 이게 불안한 신호고 이상한 신호입니다라는 뉘앙스지요. 일단 가계 저축률이 4%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지난해보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소비 제약 영향은 2%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뭐 거리두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건 2%대 초반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발적으로 저축을 늘린 예비적 저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돈을 쓸 수도 있는데 뭔가 위기가 오고 안 불안할 쓴 것 거예요. 같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까 2%대 초반이라는 건 쓸 마음이 있었는데 먹으러 갔더니 식당 문이 닫았어. 네, 맞습니다. 아유, 이런 건 한 2% 정도고 나머지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껴야지.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아지면 뭐 다행인데 만약에 안 괜찮아지면 더욱더 허리를 졸라매서 안 쓰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는 더 나빠지고 네, 맞습니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는 게 마냥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래요. 다른 뉴스 하나 또 봅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많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금융위원회가 집계를 해봤더니요.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명목으로 융통해준 자금이 250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대출 만기 연장이 110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신규 보증 연장이 52조 7천억 원, 그밖에 뭐 새로 나간 신규 대출 등등이 있어서 모두 합쳐서 250조인데요. 예. 너무 크다
크다는 거죠. 문제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입장은요. 불이 나면 물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거든요. 예.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요. 코로나19 상황이 금방 진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당초 올해 9월로 끝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이후까지 미뤄줬고요. 개인 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기간도 올해에서 6월까지 늦춰졌습니다. 내년 예. 6월까지. 그럼 출구 전략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금융당국은 당연히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는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펼 거다라고 추정하고는 있는데 사실 딱히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250조가 나갔는데 이게 대개는 정부가 보증서서 나간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만약 못 갚으면 정부가 갚아야 되는 돈일 텐데 이게 1년 예산의 한 반 정도 되는 돈이 나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한꺼번에 부담할 수는 없고 계속 이제 미루고 하면서 갚아주면 고마운 돈이 되겠죠. 네, 못 갚으면 부실이고요. 예. 요즘에 연말이라 택배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 골판지 박스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환경부가 국산 폐지 사용을 장려한다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폐지 수입 신고제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폐지를 신고할 때 계속 신고를 하고 양을 좀 제한하다 보니까 예. 고급 폐지 수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 폐지 재고량이 줄기 시작한 거죠. 폐지값도 좀 올라갔겠네요. 네, 당연히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요. 지난달 12일에 그 원지 생산업체인 대양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폐지 공장이니까. 종이니까. 예. 근데 대양제지 시장 점유율이 7%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이거 수치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 그 폐지 수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재고를 좀 쟁여두려고 하는데 예. 이 업체가 불이 나다 보니까 더 부족하겠네라고 해서 가수요까지 붙었습니다. 이 회사가 옷 만드는 회사로 치면 원단 만드는 회사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골판지의 원단, 종이.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한 30% 이상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업자들 같은 경우에요. 골판지 박스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박스를 제조업한 지 25년 됐는데 이런 수급 나는 처음 겪는다. 이런 예.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박스 가격은 어떻습니까? 골판지 박스를 만드는 원료는 이렇게 비싼데 그러면 박스 가격도 많이 비싸지고 그럼 택배비도 비싸지고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일단 당장은 이게 예. 그 박스를요. 원지, 원단, 박스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음. 원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예. 원래 원재료고요. 예. 원단은 이게 이제 골판지 박스 겉면을 이렇게 구불구불한 골심지 등으로 구성된 중간재. 두껍게 만든 거. 네, 맞습니다. 예.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를 만드는 건데 일단 지난달 말과 이제 원지 가격이 평균 25%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원단 가격도 25% 올랐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박스는 아직까지 안 올랐는데 26일 날 한국 골판지 포장산업 협동조합이 전국 1,500여 개 대기업 및 택배 기업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공급난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를 연동해서 반영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마 박스 가격도 한 25% 정도 오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스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는 중소형 업체인가 봐요. 그동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재료 올랐으니까 올려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고 있는. 네. 아니 뭐 아니면 저쪽 업체에서 받을게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부담이 심해지는. 당분간 계속 이런 일 벌어지면 박스 못 구해서 택배 못 보내드립니다 하는 얘기 나오겠어요? 네, 이게 단기간 해결이 어려워서요.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류 대기업과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까지는 본격적으로 번지지 않을 거다. 예. 일단 아마 중소업체들한테만 먼저 피해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까지 올 텐데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단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박스 자체도 네. 물량 큰 쇼핑몰부터 먼저 납품할 갑니다. 거다. 네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조인구 씨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서 요즘 살고 계신데 주인집하고 수도 계량기를 같이 쓰신다고요? 그런데 그냥 매달 수도 요금이 나오면 이제 집주인하고 반반씩 내고 있으시다는데 이렇게 두 집이 쓰는 수도를 하나의 고지서로 받으면 이 수도 요금도 혹시 누진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저희 집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요금도 질문하신 대로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일정량 이상 많이 쓰면 그때부터는 한 바가지를 쓰더라도 두 바가지 값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요금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주인집하고 계량기를 같이 하나로 쓰시면 혼자 쓰는 것보다는 사용량이 많게 찍힐 때인데 어차피 반반씩 나눠 내는데요. 하지만 요금 자체가 누진제라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도 계량기를 양쪽 집이 따로따로 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비쌉니다. 수십만 원도 들고 또 어떤 곳은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방법은 수돗물 보내주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수도요금을 세대 분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집에 두 가구가 살면 저희 집은 둘로 쪼개주세요. 세 가구가 살면 저희 셋으로 쪼개주세요라고 하면 각각의 집이 쓴 용량을 재주지는 않지만 전체 나온 용량을 셋으로 나눠서 세 가구가 그렇게 썼다고 가정하고 요금 계산을 다시 하니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조금 싸게 나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죠. 요거는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 같은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나 집주인들은 전기요금도 그냥 계량기 한 대로 쓰긴 쓰되 5집 삽니다. 그러면 5집으로 나눠서 잘라주세요라고 하면 전기요금을 나눠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요금이 줄어들겠죠.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중국에서 국영기업들이 자꾸 부도를 선언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최근에도 뉴스 들으셨을 텐데 뭐 국영기업이면 튼튼한 기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왜 자꾸 문을 닫거나 부도를 내거나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그 지금 2018년부터 미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 해오면서 중국이 지금 쌍순환이라고 해서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10년 전부터 해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기업들이 계속 짧은 돈을 빨리 돈을 버는데 투자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압박에 의해서 빨리 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로 가려면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방정부가 선수로 뛰거든요. 중앙이 방향을 내놓으면 지방정부가 선수로 산업구조도 리드 역할을 하는데 돈을 이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국유기업들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유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뿌려놓은 돈들을 사실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가 지금 새로운 산업에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돈은 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원래 산업에 투자된 이 빚들을 청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빚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래 진 빚들을 그냥 파산하는 방법으로 이 채무를 도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업을 파산시키고 네. 그러면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략을 해서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국유기업이면 정부가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정상인데 안 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게 다 정부 빚이잖아요. 국유기업 빚이라. 그래서 이런 돈 원래 빚을 안 갚고 새로운 기업을 세워서 새로운 산업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고 그렇게 간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맞습니다. 반도체 라인 하나 새로 깔아야 되니까 한 10조 원 드는데 네, 10조 원 네. 드는데 그 회사를 보니까 이미 5조 원의 빚이 있으면 그렇죠. 총 15조 원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5조 원짜리 회사 그냥 디폴트 그렇죠. 시켜서 날려버리고 새로운 네, 회사 네. 세우면 10조 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교수님. 앞서 네. 나온 빚 5조 원도 예를 네. 들은 빚 5조 원도 그게 네. 결국은 지방 정부가 보증을 쓰거나 지방 정부가 빌려준 돈이라서 그렇지는 네.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2000년, 특히 2010년 이후로 들어오면서 지방정부가 보증을 못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주주 구성을 보면은,国资委, 그러니까 국유자산관리위원회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지주회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 지주회사, 뭐 LG 지주회사 이런 지주회사가 전체 그룹을 통제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중국 정부도 국유 지주회사를 각 성정부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주가 국유 그 각 성별로 국유 국자비, 국유 자산관리위원회가 주주로 돼 있거든요. 예. 지주회사 형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란 게 뭐죠? 그쪽에 뭐 지주라는 게 여러 가지 계열사 만들잖아요. 한 가지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데 가지가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빚들이는 가지를 다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민간 자금을 많이 좀 끌어들였다는 뜻인가 보군요. 민간 자본도 들어오고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펀드 형태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주로 신탁 펀드나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은행의 PB 자금이라든가 뭐 알리페이 예. 그 위어버 이런 운영 자금들 이런 애들이 채권형 펀드라든가 이런 형태로 투자되는 자금들이죠. 얘네들이 채권형 펀드 지금 난리 나고. 그러네요. 그 국영기업이니까 설마 망하겠어라고 생각해서 슬슬 그렇죠. 들어갔던 외부 자금이 지금 뒤통수 맞았네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좀 돈 아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겠다고 중국 당국이 판단한 결과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원래 이 부채를 다 갚고 새로운 산업으로 간다는 건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예. 재정도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재정 지출은 많이 나가고 아하. 어렵죠. 예. 그러게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받으려면 시중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가끔씩 시중 자금을 뒤통수를 치면 네. 시중 자금은 또 안 들어올 거고 그러면 네. 결국 정부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될 테니 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결국은 비슷할 텐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이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융 경제는 신용이잖아요. 본질이 핵심인데. 신용이죠. 예. 예, 이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일단 코앞에서 중앙에서 빨리 이런 새로운 산업으로 가 이런 데 투자해 이러면 지방 정부 관료는 이게 공무원이잖아요. 관료가 자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임기 내에 빨리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산업 구조들을. 그게 코앞을 보는 거죠. 먼 미래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신용이 굉장히 나빠지는 건데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왜냐면 부채율이 안 높아요. 이번에 칭화쿵고 그 유니그룹 있잖아요. 이번에 그거. 디폴트된 기업들 예, 몇 곳? 걔네도 예. 부채율이 70%밖에 안 돼요. 90% 뭐 원래는 이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100% 이하는 원래 건전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자산이 2,700억이에요. 유니그룹이 드광이. 그런데 지금 13억을 못 갚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결국 베이다방정 북경대학교 그 그룹 회사들도 다 파산됐어요. 근데 그게 3,600억 더 큰 그룹이거든요. 그 자산은 많은데. 예, 근데 10억, 13억 이런 거 못 갚아서 파산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고의적인 그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면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돈은 많이 필요하고, 예, 지방 정부는 그걸 해내야 되고, 그 지방 성장이라든가 당서지는. 당장. 그러니까 돈은, 예. 그러니까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작은 빚 때문에 못 갚겠다고 하면 결국은 채권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자산 다 잡았으니까. 뺐죠, 이미. 다 빼죠. 아, 자산은 또 이미 다 다른 빼놨어요? 쪽으로, 예, 다른 쪽으로 빼갔죠. 예.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부채 비율은 매우 높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장부상에는 낮게 계속 나오죠. 70%, 뭐 80%, 90% 이렇게.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엔트파이낸셜도 상장 며칠 앞두고 갑자기 상장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중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네. 이거는 혹시 뒤에는 어떤 맥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독점법 경쟁 규제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텐센트 계열하고 알리바바 계열이 중국이 전반 금융 생태계를 장악했고, 예. 그리고 전반 모든 산업에 다 지주회사 형태로 투자가 돼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두 그룹이 없으면 생활이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은행까지도 경쟁할 수 없는 상태로 커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고 얘네들이 독점을 이용해서 밑에 기업들을 후려치는 일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예. 혁신을 가로막는 거죠. 너무 그리고 또 뭐 커졌다. 국유은행과의 경쟁 문제도 있고요. 이해관계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 거에 네. 대한 컨트롤을 네. 당국이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최근에 이런 일련의 변화는 그러면 중국 당국이 뭔가 갑작스럽게 본인들도 당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특히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채권 시장 쪽에 사실 다른 나라보다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는 국유는 파산을 허용하는 거니까 네. 얘네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고요. 근데 지방 정부채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보상되고 국채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예. 저는 채권은 이쪽이 괜찮고요. 주식 쪽은 바이오라든가 이런 신형 산업이 있잖아요. 무슨 산업이요, 이런 교수님? 바이오, 예. 제약, 예. 바이오, 건강, 헬스푸드 이런 중국 소비주, 예. 건강, 푸드, 교육 이런 쪽은 아직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행태가 덜한 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데 지금 연 20%씩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그 막대한 인구 규모, 내수 시장에 기반해서 내순환 경제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알겠어요.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투자하는 큰 기업들은 좀 조심하고 소비재 네. 기업들 집중해 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손에 잡힌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